네, 지금까지 3개의 대담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농촌의 에너지 시스템을 바꿔라 라는 주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박사님과 지역농업네트워크연합회 김종환 회장님의 대담이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종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류 생존에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넓게 보면 기후위기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좁혀서 보면 에너지 전환, 그리고 더 좁혀서 보자면 농업 농촌에 기반한 그 태양광 발전, 재생에너지의 확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 문제가 현재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약 130여 개국에서 2050년 전후한 시점까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문제를 조금 농업 농촌과 관련된 부분으로 좁혀서요. 기후위기 대응,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그리고 농업 농촌의 재생에너지 관점에서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과 농업 농촌의 상생 방안을 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상준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을 맡고 있는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주로 기후변화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시대적이고 글로벌한 이슈로 부각된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농업 농촌의 역할이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농업 농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의 주제를 상기하는 의미에서 기후 변화 위기,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과제, 그리고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삶입니다. 화석연료를 연소해서 온실가스를 또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이런 생활 양식을 갖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 우리가 배출한 양하고 그다음에 산림이라든지 습지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양의 균형을 이루어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을 제로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길로 가야만 지금 현재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점이 중요한 점이겠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의제이고 시대적 의제라 함은 전 세계가 탄소 중립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여 개가 넘는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이행하고 있고요. 비단 국가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지방 정부도 있고요. 도시라든지 기업들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탄소 중립이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에서 에너지 부분이 한 8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에서 대부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죠. 그만큼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에너지 전환이 에너지 부분의 핵심 의제로 부각됐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건 기존에 흔히 언론이나 이런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폭넓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뭘로 공급할 거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쓰는 이런 문제도 중요하다라고 좀 더 광의의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우리나라가 독일이라든지 이렇게 알려진 나라보다는 에너지 전환이 좀 더 비교적 느립니다만 굉장히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탄소 중립의 이행의 비전은 결국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갈 것이냐라는 것이고,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성은 기본입니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뭐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방향은 분명하고, 그러면 앞으로 또 에너지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이 친환경성과 더불어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간헐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뢰성 있는 공급이 중요하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친환경 깨끗한 에너지를 쓰더라도 집에 전기가 자주 끊겨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그리고 앞으로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복원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후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 어떤 좀 예상하지 못했던 극한의 기상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지라도 빠르게 복원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개괄을 해주셨는데요. 요약하자면 에너지 전환은 탄소 중립을 실현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설명도 해주셨지만 사실은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일단 용어가 많이 어려운 것 같고, 또 일반인들이 잘 접하지 않는 용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또는 신재생에너지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또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사회경제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탈원전, 또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 용어들에 대해서 개념을 좀 정리해 주시면 이후에 논의를 진행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자력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원전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원자력 에너지는 근본적으로 탄소를 배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은 무탄소 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또 이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이제 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 저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라는 얘기를 씁니다만 이거는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가 결합된 개념입니다. 신에너지는 비록 재생 가능하진 않지만 기존의 화석에너지라든지 화학적 변환 등을 거쳐서 만들어낸 에너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게 수소 연료전지 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소라는 이 에너지원을 수소를 이용해서 화학적 변환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흔히 여러분들이 타는 전기차가 있고 수소 전기차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특정 브랜드에서 한 개의 수소차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의 역할을 하는 연료전지라는 개념을 발전으로 가져오면 그걸로 발전해서 수소를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서 차가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처럼 발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원들이 신에너지라고 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 우리가 흔히 보시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것은 이제 자연의 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현황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출발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 기준으로, 가장 최근 통계인 19년 기준으로 보시면 전체 발전량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준으로는 8%가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그 중에서 재생에너지는 한 5% 정도이고, 이 신에너지는 뭐 그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0.5% 정도. 그리고 최근에 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서요. 비재생 폐기물, 사실 국제 기준에 조금 부합하지 않는 비재생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에서 빼면서 조금 더 비중이 또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우리가 앞으로 노력하고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 재생에너지 측면에서 한 5% 정도밖에 아직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 5%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재생에너지 가운데서 이제 가장 많이 보급이 되고 또 농업농촌 현장에서 지금 뭐 뜨거운 이슈, 뜨거운 감자이기도 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에서 이제 태양광
보급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재생에너지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토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토지가 아주 비싸거나 아니면은 토지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남 한복판에 이 놀고 있는 땅이 있다 하면은 거기에다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지으면 그 땅에다가 부동산 개발을 하면 훨씬 많은 돈을 벌 텐데 이런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토지의 확보가 용이한 농촌 지역으로 자꾸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뭐 농지 문제하고 바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비용이 미국이나 중국, 뭐 프랑스, 뭐 스페인 등등 주요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진짜로 그런 건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태양광 발전 비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높은데 계속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셨듯이 신에너지나 또는 다른 재생에너지로 이렇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긴 하죠. 재생에너지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비용이 지금 현재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다. 생산비가 이 발전 비용이 높은 편이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하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태양광이면 모듈을 사고 그 모듈을 설치하고 이런 비용들이겠죠. 또 하나는 토지를 확보하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태양광은 흔히 학습곡선이라는 용어로 부르는데요. 경험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이 생산비가 이 설치비 등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의 하락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비교적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높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비용의 절감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감안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좀 장애 요인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토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실제 이제 이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토지를 이 실제 임대를 했을 때 경우에는 전체 이 태양광 전력 생산 비용 중에 한 13%, 토지를 구매하셨을 경우에는 20%가 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설명드린 대로 설치비나 이런 비용은 계속 떨어지거든요. 근데 토지 비용은 앞으로 떨어질 이 요인이 약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토지 비용이 차지하는 요인이 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그렇지만 태양광 지금 저희 에너지 경제연구의 예측으로도 2030년 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원전보다도 거의 가격이 생산비가 더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이 생산 비용의 감소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태양광 발전의 비용이 그렇게 빨리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근데 현장에서 보면 농촌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많이 잠식하고 또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훼손될 거다. 그렇다고 하면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 결국 식량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입니다. 사실은 개념적으로 보면 또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다라고 얘기할 순 없을 것 같은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그리고 만약에 식량 안보라든가 농지를 과도하게 잠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이나 기후 위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농촌 태양광이 계속 확대 보급될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토지를 필요하는 만큼 특히 농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토지 비용이 싸기 때문에 대립적인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서로 어떤 가치를 더 우선시하느냐는 사람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아무리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해도 농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훼손해 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농촌에서 태양광 보급을 어떻게 상생해 나갈 건지가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추석 때 이제 저희 그 시골로 내려가면서 태양광 반대 플랜카드 개수를 제가 세봤어요. 얼마나 많은가. 근데 제가 세다가 중단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태양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지역을 보면 보통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지라든지 중산간에 지어진 태양광들이 많은데 그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지역을 보면 제가 보기에도 흉물스러워요. 그 정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어설프게 보급된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이고요. 한편 제가 마침 이번에 고향에 갔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주차장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아버지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지붕에 설치했으니까 어떤 반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시골에 이제 은퇴하셔서 시골에 계시는데 시골에서 편안하게 전기를 직접 생산해서 쓰는 이런 면이 있으니까 전기요금도 조금 나와서 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 개의 이 대립이 생기는 것과 안 생기는 것의 차이가 큰 거죠. 그만큼 사실 농촌에서의 태양광은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는데 그때 생기는 갈등이라든지 상생의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고 진행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의 충돌이 있을 때는 가치를 서로 이제 조화롭게 하는 게 필요한 거지 어떤 가치가 더 우월하냐, 어떤 가치가 절대선이냐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면 절대 그 대립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자료 화면이 하나 좀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 화면에 대해서 이상준 박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울한 전망이긴 한데요. 재생에너지를 앞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면 얼마나 토지를 많이 차지할 것인가. 보통 이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할 때 잠재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우리가 아무리 재생에너지 공급하더라도 공급할 수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백두산 꼭대기 그 한라산 꼭대기에 재생에너지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 GPS 토지 자료를 씁니다. 자료를 써서 공급 가능한 지역을 선택하고요. 그 선택에 공급을 했다면 얼마나 차지를 할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 분면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요소를 고려해 보자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차지하는 면적이 그런 가용한 면적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크다라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산출한 자료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한번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자,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그 다음에 2040년까지는 35% 정도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농촌 태양광에 대한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식량안보 이외에 혹시 농촌 태양광에 대해서 주민들의 수용성이 이렇게 낮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침 작년에 제가 이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보급을 할 때 갈등 사례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크게는 여기 이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것처럼 한 7가지 정도의 요인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크게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이 제도의 난맥상도 있고요. 제도의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자는 자기 마음대로 했던 측면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좀 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최근에 모 언론에서도 다큐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간척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지금까지 농사를 잘 지어왔어요. 이 쌀농사를 잘 지어오던 지역인데 염해 판정을 받아서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제 판명이 나고 그동안 농사를 잘 지으시던 분들은 밀려나고 태양광으로 이렇게 바뀌는 전환된 사례들인데 그런 갈등 사례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보통은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소작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이제 지주들을 설득하는 거죠. 더 나은 수익을 낳으실 수 있다. 그러면은 근데 염해지 판정을 받으면 이 태양광을 하는데 용이하다. 그래서 염해지 판정을 내버리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지금까지 20년간 농사를 잘 지어왔는데 염해지라서 농사가 잘 안 되는 곳이니까 소작농들은 나가라.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더더군다나 거기에 또 연관되어 있는 지주들은 거의 시골에 계신 분들이 아니죠. 이런 난맥상들이 발생하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도 많냐면요. 보통은 이제 이 지자체에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의 난맥상 때문에 주민들이 태양광이 인허가가 나고 설치를 시작하고 나서 아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좋아하실 수가 없죠. 자기들한테 협의를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근데 협의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최근에 좀 제도 개선을 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미리 공지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게 갈등의 요인이 하나 되는 면이 있고요. 이익 공유에 대한 변도 불분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역에 수익을 환원한다고 해도 그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일정 부분 이익 공유에 대한 협의만 할 뿐 이런 경우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꼭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식량 안보나 이런 큰 이슈 이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을 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근데 한편에서는 농촌 태양광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것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뭐 5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 소득을 가지고 정체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는 여기서 창출된 수익을 마을 연금이나 마을 기금으로 이제 공동으로 이용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갈등과 정확하게 이제 대비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 대비되는 개념의 사례가 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갈등 사례에서도 보면은 보통 마을의 이장님으로 대표되는 이 리더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뭐 안 좋은 사례에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장님이 먼저 태양광이 좀 수익이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기 땅에서 먼저 설치를 하세요. 그러면은 마을 전체에서는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철원군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주민들의 참여와 수익이 연결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주민이 굉장히 여러 번 회의를 하셨어요. 100회가 넘는 회의를 하시면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태양광이 과연 조화롭게 결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조화롭게 결합될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을에 수익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철원군이라는 곳의 발전과 서로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셨고요. 전체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논의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합의를 이끌어냈고 태양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수 사례로 여러 번 소개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경우에는 마을 전체의 소익도 창출했고 그다음에 마을 주민이 원하는 곳에 최대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서로 갈등도 해소할 수 있었고요. 이런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100회가 넘는 협의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듣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주교종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주민자치, 마을자치 부분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태양광 문제가 그 자체만으로 독립돼서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다양한 활동
그동안의 자치와 관련된 주민자치 체계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만 실질적인 성공 사례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과 농민들의 어떤 그 농업 농민들의 어떤 상생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가운데 제도적으로 개편을 해야 될 문제하고 주민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될 문제, 뭐 여러 가지 좀 활성화 방안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발표 전에는 뭐 좀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보긴 했는데요. 여기서 일일이 설명드리기보다는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원칙은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마을의 발전 또는 지자체의 발전과 이 재생에너지가 결합될 수 있는지 문제. 그러면은 앞으로 지자체의 전체적인 발전 계획, 아까 주교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의 발전에서 태양광도 하나의 이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참여를 통해서 서로 이게 의견을 도출해 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의견 도출 과정에서 우리는 전혀 필요 없다라는 그 에너지와의 결합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마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고려해 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은 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도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 주도해서 좀 더 질서 있는 먼저 수용성을 고려한 이 지금 현재는 집적화 단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제도화해서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계획 입지, 계획 형태로 계획된 땅에 지자체에서 토지를 구획화해서 이 수용성을 해결한 뒤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역에서 또 에너지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시는 지역도 많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문제는 그동안에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에너지 센터와 같은 이런 이제 지원 조직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에너지 센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민자치단체, 자치센터와 결합해서 에너지 부분도 하나의 요소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역의 수익으로 실질적 수익이 되기 위해서는 이익 공유에 대해서도 이 다양한 시스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익 공유 시스템 중에서는 경북 봉화군 사례가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 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 경북 지역에서도 봉화군은 상대적으로 인구도 적고 이 뭐 지역 소멸의 위기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뭐 그 부분에는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인구가 줄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역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그럼 지역에서 어떻게 재생에너지랑 결합할까 해서 다양한 좀 모델을 만들었어요. 대규모도 있고 소규모도 있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대규모 발전소만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소규모로 하면 실질적 수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좀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형태는 지분 투자로 참여하시고요. 좀 더 이 소규모로 이 자본이 많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우리 주식을 사듯이 참여하시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모델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기후 위기라고 하는 아주 전 지구적인 문제와 주민자치라고 하는 마을 단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의 어떤 접점들이 결국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접점이 있어야만 에너지 전환, 그 다음에 농촌 태양광 문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해결점들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지역 단위의 뭐 에너지 센터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농촌 지역 또는 지역 단위별로 이제 중간 지원 조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간 지원 조직들의 어떤 기능 중에 하나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뭐 갈등에 대한 조정 또는 계획적인 입지라든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과 농업 농촌의 상생을 위해서 농민들이나 정책 당국에 전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초반에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탄소 중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탄소 중립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전 국민이 참여하시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수렴될 수 있는. 왜 그렇냐면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때는 사실 우리 농업 농촌 부분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부분, 뭐 다른 부분까지 좀 융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에너지 부분을 중심으로 보니까 에너지 부분의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요소도 농업 농촌에 에너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요소도 중요한 부분이 있을 테고 그게 서로 좀 결합해서 중간 지원 조직이 서로 이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역할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았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제 박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농촌 재생에너지, 농촌 태양광 문제가 아주 최첨단의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문제, 그 다음에 글로벌한 문제와 아주 마을 단위의 로컬한 문제, 그리고 이제 어떤 아주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하고 주민 수용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중첩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 부분들을 얼마나 시간을 놓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조정해 가면서 우리가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거기에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준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